대학생이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에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을 얼마를 해야 해요? 그리고 상가집 가면 어떻게 해야 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들이 고민이 참 많아요. 제대하면 어떻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지 모르겠다고 해요. 어느 날인가는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오열하는 아들을 봤습니다. 슬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안녕하세요. 미소 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제게도 성인이 된 20대 두 딸이 있어요.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부딪히는 일들의 고민도 생기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엄마, 회사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친부는 없어요. 결혼식에 꼭 가야 하나요? 가지 않는다면 축의금을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엄마, 나 머리 자르러 갔는데 머리 뒤쪽에 원형 탈모가 있다고 하는데 엄마 한번 봐줘봐요. 처음에 입사하고 긴장하며 다니던 아이가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내리죠. 얘가 회사 생활이 힘든가? 회사에 적응을 못하나? 이런저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원을 다니며 주사도 맞고 그 사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엄마, 나 회사 가기 싫어요. 지금 프로젝트 기획안을 짜야 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내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20대에 어땠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얘들아, 돈 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앞으로 더 많은 상황이 닥칠 거야. 엄마인 저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독려하는 말을 찾게 되는데요.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하라고 하면 이 또한 라떼는 말이야 처럼 잔소리가 될까봐 말을 가려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는 저처럼 20대를 둔 엄마의 마음을 어찌나 잘 헤아려 주던지 20대를 둔 슬기로운 엄마 생활 같았습니다. 차례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맺기, 셀프 컨트롤, 몸과 마음 다스리기, 애티튜드, 멋진 사회인이 되는 법, 성장과 성취, 오늘보다 나은 내일, 4개의 파트로 구분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물을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탈모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인사는 어떤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실수를 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자녀가 질문했던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60개의 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송정연, 송정림 작가는 각자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인데요. 방송가에서 의좋은 자매 작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관심사와 취미가 같고 인생 철학과 자녀 교육관이 잘 통해 매일 만나도 대화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매 사이도 부럽네요. 함께 집필한 책으로는 엄마, 우리 힘들 때 시 읽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설렘의 습관 등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엄마와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엄마를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이 가득한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쁜 애를 낭독했었는데요. 오늘은 내 아이를 생각하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에서 제 자녀에게도 해주고 싶은 내용을 뽑아 낭독합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외계인이 와서 우리 아들을 데려갈까봐 남편과 교대로 아기 머리맡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대도
아이에 대해서는 추억 한 조각도 바꾸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이 그렇겠지요. 건강만 해줘 라고 기도하며 키웠는데 그 기도대로 아이는 건강하고 밝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직업은 걱정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걱정이 줄어들까 했는데 잘할 때도 교만할까봐 걱정, 못할 때는 좌절할까봐 걱정, 걱정, 또 걱정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 잠시 베를린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늘 아이 걱정을 하니 남편이 저를 프라우 조르게라고 불렀습니다. 걱정 부인이라는 뜻이지요. 아이는 하늘이 다 키워주고 마을이 함께 키워준다고 걱정을 놓고 살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아 자기도 모르게 무리할까봐 또 기존 질서들을 놓쳐서 상처받고 위축받을까봐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아들아 라고 발음만 해도 제 마음에 물기가 생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난 스승이자 맨 마지막까지 남을 스승입니다. 평생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아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신이 일일이 곁에 있어줄 수 없어 어머니를 그 곁에 두셨다는데요. 과연 신이 내려주신 그 역할을 제가 잘 해내고 있을까 마음 졸이며 아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싶은 것들을 써봤습니다. 거창하거나 철학적인 글은 아닙니다. 상갓집에 가서 조문하는 법부터 식사 예절이며 공연장 예절 같은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썼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는 말들도 썼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조언, 돈에 대한 관점, 힘들 때의 당부, 외로움 퇴치법과 적응법 등 지구인으로서 필요한 신호등과 삶의 이치와 처신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가 가장 잘하는 말,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알아서 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면 엄마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 대신 아이 책상에 살짝 이 책을 놓아주면 어떨까요? 출근하는 아이 가방에 슬쩍 넣어주면 어떨까요? 산 넘어 산인 인생길의 초반부를 걷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라는 노래 가사처럼 아이의 뒤에서 애만 태우는 엄마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꼰대 같은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꼰대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까? 넌 왜 나처럼 죽어라 일하지 않니? 열정 좀 가져봐, 열정. 우린 부당함에 한거에서 싸웠어. 대체 너는 뭘 추구하는 건데?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을 속칭 꼰대라고 하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말이야. 젊은 사람들에겐 비혼이라는 게 흔한 얘기인데 결사 반대하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어른들. 어젯밤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 자녀에겐 결혼 언제 할 거니? 라고 하는 말들. 여자가 쇼트커트를 하거나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남자가 머리를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시선들 말이야. 가족끼리야 서로 의견을 직격탄으로 얘기해도 또 다음날 웃으며 같이 밥을 먹지만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 왜냐하면 꼰대를 외면하고서는 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얼주가 세대들과 라떼 세대들이 한데 모여서 일하고 그룹을 이루고 있으니까.
꼰대들도 꼰대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잘 알지? 인간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잘 못 벗어나니까 자꾸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는 거야. 꼰대들을 대하는 방법은 시대의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이 전혀 없는 어른이라고 해도 바로 맞받아치면 관계가 꼬이기 쉬워. 쿨하고 지혜롭게 대처가 필요해. 한 후배는 회사 방침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말 그대로 캐주얼하지만 단정하게 슬랙스에 셔츠를 입고 갔는데 부장님이 그러시더래. 나 때는 무조건 정장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네. 어른들은 요즘 세대들 패션에 거리감을 많이 느끼거든. 그 후배는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그 얘기에 공감하며 이렇게 응수했대. 요즘 이런 것도 유행이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좀 별로인가요? 그랬더니 그 라떼 상사가 활짝 웃어주었대.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후배지. 또 머리를 짧게 자른 후배는 상사가 뒤에서 보고 남잔 줄 알았네. 머리 엄청 짧네요. 라고 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대. 아, 그쵸? 엄청 짧죠? 요즘 머리 스타일이 남녀할 것 없이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유행을 따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거추장스럽고 더워서 자르다 보니 점점 짧아진 거 있죠? 두 후배 다 대단한 센스지? 꼰대라고 째려보는 대신 이런 센스로 스스로를 방어하다니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다. 꼰대들 중에 이유 없이 뜬금없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이 영화 속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렴. 황금 연못이라는 고전 영화인데 실제 부자지간인 헨리 폰다와 제인 폰다의 공동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야. 퇴직해서 둘이 살고 있는 노부부의 집으로 손자 빌리가 맡겨져. 어느 날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화를 내자 손자 빌리가 당황해.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는 장면이 나온단다. 빌리야, 할아버지가 지금 소리 지른 것은 너에게 소리 지른 게 아니야. 저에게 소리 질렀어요. 아니야. 그는 인생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너에게 지르는 게 아니야. 그는 늙은 사자 같단다. 그는 아직도 으르렁거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하거든. 빌리, 언젠가는 소리 말고 마음을 잘 보아야 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그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는 단지 그의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인생 대명사를 알려주는 영화 속 노인에게서 나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한심한 꼰대들 사이에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해주는 라떼들이 있다면 감탄을 해보자. 한없이 옛날 얘기를 해대는 꼰대들의 말은 통역해서 받아들이자. 꼰대들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과 달라서 외국이나 다름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러니 통역이 필요해. 나도 그렇게 예전 시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그렇지 않고는 타인이라는 나라와 나라는 나라의 소통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지. 우리도 곧 다음 세대가 될 테니 말이야. 잊지 마. 한탄하기보다 감탄하자. 꼰대 짓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걸 기억해. 배척보다는 쿨한 척하는 쿨척이 더 낫다는 것을. 그리고 어른 꼰대만 독불 장군이 아니라 윗세대들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역시 젊은 꼰대요. 독불 장군일 수 있단다.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화합형 인간이 돼보자. 이성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전 후배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했어. 너 엄청 좋아했잖아. 근데 왜? 그러자 후배가 하는 말.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 저 너무 실망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이게 진짜 모습인가 싶어서요. 헤어지려고요. 그 후배처럼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제3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진면목을 한다.
이건 남자만의 얘기가 아닐 거야. 남자도 자기 여자친구가 이럴 경우 실망하겠지. 사실 옆에 있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제3자에게도 잘하지. 옆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제3자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연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 택시기사나 주차 요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경계 대상이야. 나를 옆에 태우고 과속 운전하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후배는 소개받은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맛집을 찾아가는데 차 한 대만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1차선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대. 한참을 겨우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오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차도 저쪽 차도 한참 달려왔으니 서로 비켜주길 바라면서 둘 다 꼼짝을 안 했대. 숨 죽이는 몇 초가 지났는데 소개팅한 남자가 뒤로 후진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그 후배는 그 남자에게 박수 쳐주고 엄지척을 양손으로 해주었대. 여자는 인류애를 가진 남자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껴.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나를 여신 대우해주는 남자, 나를 만날 땐 나에게만 집중해주는 남자, 문자 보내면 아무리 바빠도 단문이라도 답을 보내주는 남자, 잘 때는 굿나잇 문자를 보내주고 아침에 깨면 굿모닝 문자로 하루를 열어주는 남자, 이런 남자는 정말 멋지지.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것, 먹을 때는 입안에 음식을 많이 넣지 말아야 해. 대화하다가 음식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말이야.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콧속을 후벼서도 안 돼. 친해지고 나면 귀엽게 여겨지는 행동도 잘 보이고 싶을 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 하는 말이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던 버릇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엄마는 신독이라는 두 글자를 중요시해.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잘해야 세상에 나서서도 그 자세가 나오거든. 혼자 운전할 때 콧속을 후비던 사람은 언젠가 남과 있을 때도 나온다. 또 걸음걸이는 당당하게, 그리고 가족 얘기는 웬만하면 길게 하지 않기. 물어보면 대답하더라도 너무 자세한 가족 얘기는 언제나 TMI라는 것. 달달한 매너는 언제나 엄청난 매력이야. 기념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의 왕자님이 되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를 위해 창의적인 이벤트를 해주는 남자. 그러나 몸집만한 곰인형을 들고 다니게 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풍선 날리고 이런 뻔한 이벤트는 오그라드니까 무엇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세심히 관찰하는 게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 이것도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을 보여줘. 어떤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온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키가 작다고 계속 속상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끝에 가서 반응이 좋지 않았어. 악기 연주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자기가 단점이라고 아쉬워하는 부분에만 집착하는지 너무나 아쉬웠어. 인간은 누구나 보이는 것이든 감춰진 것이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야. 그런데 그것에만 집착하는 건 정말 못나 보여. 키가 작아도 그 사람이 당당하면 그 사람은 거인처럼 보여. 단점에 집착하는 남자보다 단점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당당한 남자. 태평양보다 넓은 그 마음에 매료된다는 거 잊지 마.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내가 물었지. 그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극복했냐고. 산 넘고 고개 넘고 터널도 건너고
바닥도 치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나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아.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아파서 입원도 해보고 네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며칠 밤 뜬 눈으로 지새기도 하고 1년 넘게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병 얻어가며 쓴 1일 드라마 원고료로 못 받은 적도 있고 몇 년간 힘들게 기획한 드라마를 표절도 당해봤고 어렵게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또 배우 문제로 하루하루 위태롭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나는 뭔가를 계속 쓰고 있고 오늘도 나는 살아내고 있어. 꾸역꾸역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순간순간 행복해하며 글 쓰면서 살고 있어.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이것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이럴 때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몸의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있는데 마음의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낙천적으로 생각하기야.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고난을 심하게 겪는다는 거야. 주인공이 고난을 겪지 않는 작품들은 재미나 감동이 없단다. 주인공은 인생길에서 삐끗한 경험, 넘어진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힘든 인생은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해. 신이 나를 그저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캐스팅했다면 왜 그런 고난을 주겠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꿈꾸는 씨앗에 보면 쌍둥이 얘기가 나온단다.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 낙관론자였고 한 아이는 늘 슬프고 비관적인 비관론자였어. 걱정이 된 부부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아이들의 성격에 균형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렇게 제안해. 아이들의 다음번 생일에 비관적인 아이에겐 최고의 선물을 주고 낙관적인 아이의 상자에는 거름을 넣어주세요. 의사의 제안에 따라 두 아이에게 선물을 준 부모는 비관론자 아이의 방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그 아이는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대고 있었어. 자동차가 이게 뭐야? 내 친구는 더 큰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낙관론자 아이의 방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아이는 신이 나서 걸음을 공중에 내던지며 이렇게 킥킥대고 있었어. 이렇게 많은 걸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당나귀를 한 마리 사오신 거죠? 좋은 선물도 안 좋은 선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란다. 행복과 불행, 낙관과 절망은 우리 삶의 쌍둥이야. 그 중에 어떤 쪽을 발견하며 살고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절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안 보이는 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앞날은 무조건 밝은 쪽으로 예상하며 안테나를 그렇게 양지 쪽으로 높이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실패는 불청객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낙심하지 않아. 또 한 번 도전을 기회로 삼지. 그러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절망해. 늘 표정이 어둡고 다른 이의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지. 지나가는 말에 절망하여 울고 남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에 빠지고 말이야.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야.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수신기가 있어. 좋은 마음으로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채널을 돌릴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든 마음의 채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휘파람을 불 수도 있고 한숨을 쉴 수도 있어. 언제나 마음에 낙천적인 채널을 선물하는 사람이길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안 좋은 상황도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야.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 낙관은 힘이 세단다.
공부는 계속해야 할까요? 사람은 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이 있어. 저축하는 놈과 공부하는 놈은 못 당한다고. 저축이란 돈을 모아서 자기의 미래를 자유롭게 하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가지려고? 더 빨리 성공하려고? 더 빌딩 높이 쌓으려고? 더 속도를 내려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부수지 말아야 할 거 부수지 않고 내 인생의 속도 내가 조절하고 하와이 야자수보다 건물 더 높게 짓지 않는 것처럼 너무 높게 건물 쌓지 않는 거 의식하고 지구 전체가 숨고르기를 해야 하고 등등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계속해야 해. 공부는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성취감을 주므로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습관이 바로 일하는 습관, 건강 관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라잖아. 미국의 심리학자 허바드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천국을 가진 것이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 가치관을 넘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발전하려면 공부는 필요해. 트렌드 전문가 김영섭 소장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단다. 어느 줄에 서느냐 하는 인맥의 줄도 있을 것이고 줄을 잘 놓아야 하는 줄도 있고 줄이 닿아야 하는 줄도 있고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줄도 있겠고 말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줄은 바로 정신줄이야. 시대가 혼탁하고 복잡할수록 나의 정신줄만큼은 가장 잘 잡고 가야 하는데 그 정신줄은 바로 공부에 달려 있어. 꼭 인문학이나 자신의 직업 영역에 대한 공부가 아니어도 하다못해 맞춤법이나 시대 감수성,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한단다. 친구들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강연을 찾아 듣는 자세 말이지. 하다못해 휴대폰으로 하는 축약 문자에 길들여지면서도 무뎌질 국어 감각도 공부해야 해. 한 남자가 이런 고백을 문자로 보냈대. 널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내 여자로 삼고 싶었어. 삼고 싶다가 아니라 삼고 싶다고 쓴 거 보고 여자는 실망이 되더래. 고구마 삶는 것도 아니고 받침이 치명적으로 틀린 거 보니까 정이 떨어져 프로포즈를 거절했대.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어느 부분은 퇴화도 하고 있으니 바로 그걸 공부해 나가야 해. 듣고 싶은 강연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내가 완성되고 있을 거야. 성취의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공부는 놓치면 아까운 것이다. 공부를 통해서 한 뼘씩 자라는 내 정신의 길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자. 멋진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멋진 남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놓는 사람이야. 그런 남자 정말로 멋져. 자기가 할 일을 안 해놓는 남자는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멀쩡하고 뒷배경이 화려해도 그건 불꽃놀이처럼 순간이고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 내 할 일을 늘 잘해놓는 사람은 진정 멋지단다. 내 시간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괜한 일에 낚여서 소진하며 지쳐가기 쉽거든. 컴퓨터를 켜면 할 일이 있어서 켜는 건데 뭔가에 낚여서 한참 헤매기도 하고 온갖 기사 다 검색해서 보게 되고 거기다 댓글을 보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 맑은 정신은 사라지고
우리의 시간을 왜 검색에 다 쓰고 지쳐버리는지. 그러다 내가 가진 기운 소진하고 헉헉대며 기운 빠지게 되기도 하지. 내가 할 일부터 하고 그런 것을 읽고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니 내가 할 일 우선순위를 아는 남자가 멋지다. 둘째, 타인에게 정중한 남자가 멋진 남자야. 영업장에서도 친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마음의 자세. 예를 들어 택시를 타는 것은 택시비를 내고 거기까지 가도록 해주는 비용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은 꼴불견이야. 집 앞으로 택시를 불렀으면 자신이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데 택시가 마치 자신의 자가용인 것처럼 택시를 마냥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멋진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의 조건이 된다. 물론 무엇이든 누리는 것은 좋지만 타인에 대한 예의는 기본이란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직원에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불친절한 남자. 그런 남자는 최악이야. 그런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야. 셋째,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줄 아는 남자. 설령 갈등이 생기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결국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끌어줄 줄 아는 남자.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주먹을 쓰는 남자도 경계한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겠지만 언제 또 저 대상이 바뀔지 모른다고 느껴.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남자가 좋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남자는 멋진 남자가 아니라 위험한 남자라고 느낀다. 괜히 말썽 피우는 남자가 아니라 위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남자. 이런 남자가 믿음직스럽고 멋지다. 넷째, 참을 줄 아는 남자야. 화를 내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견할 줄 알고 남자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남자. 다섯째, 살다 보면 괜한 일에 시간 쓰게 되는데 작은 일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남자야. 교통 위반에 걸린 거 전화해서 따지느라 시간 보내지 말고 바로 내렴. 포인트나 쿠폰 안 준다고 성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렴. 포인트 받으려고 아까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게 왜 정립 안 되느냐고 싸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해. 여섯째, 멋진 남자는 깨달을 줄 알아. 네가 대학생 때 내게 말해주던 거 기억나니? 과외하던 학생이 학교에서 머리 검열이 있다며 머리 깎일까봐 잠을 못 잤다고 했을 때 네가 깨달았다고. 그 시절 자신을 통째로 억압할 정도로 고민되는 일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너를 보며 넌 멋진 남자로 등극했음을 깨달았어. 지금 네가 겪은 인생이 전부인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러간다는 것. 세상은 넓고 인생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건 멋진 남자가 된 거야. 일곱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툭하면 외로워서 전전긍긍하는 남자는 매력 없어. 고독이란 인생의 큰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야. 고독과도 친하게 지낸다면 흔남이 아니라 훈남이고 멋진 남자야.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고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그릇, 그게 바로 큰 그릇이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이 진짜 멋져 보이거든. 어디를 가든 마치 개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방향을 잘 알고 바로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 멋지지. 공간 지각력이 둔하게 타고난 사람, 즉 길치는 타고난 거라 어지간해서는 고치기 힘들어. 바로 내가 그렇듯이. 그러다 보니 난 길눈이 밝은 사람이 이상형이야. 그러나 길치인 남자도 충분히 그것을 유머로 역전시킬 수 있어. 어떤 방송인은
워낙 길치라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길을 못 찾아서 찜질방에서 자고 간 적도 있었대. 어느 날 큰 건물을 찾아 헤매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래. 오빠는 눈에 뻔히 보이는 저걸 못 찾아, 응? 그래서 그랬대. 그럼 너는 저기 눈에 보이는 달나라에 찾아갈 수 있니? 그랬더니 그녀가 웃더라나. 길치를 면피할 수 있는 강력한 유머, 그건 언제나 통한단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멋진 여자가 되는 길도 되겠지. 다른 짐은 다 버려도 늘 지고 살아야 하는 짐은 멋짐. 우리 잊지 말자. 마지막 문구인 다른 짐은 다 버려도 늘 지고 살아야 하는 짐은 멋짐. 멋짐. 멋짐이야. 자기답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아는 진정한 멋짐. 오늘의 마무리는 제가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저자의 에필로그로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직장에 나갈 무렵에는 명함을 주고받는 법에서부터 직장 상사를 대하는 법까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제 또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할 텐데 좋은 인연을 찾고 결혼을 하기까지도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이제 다 자랐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자라고 있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엄마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말하면 잔소리가 될 내용들을 적어본 것도 있고요. 어쩌면 이 글들은 저에게 하는 잔소리이기도 해요. 제 청춘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 잘 몰라서 실수했거나 실수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본 것이죠. 20살 시절 들었던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 저도 아이에게 그런 위로를 전하곤 합니다. 청춘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청춘의 방황은 오히려 고마운 흔들림이라고, 청춘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청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인생 학교의 학생이 인생에 서툰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서툰 발걸음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비틀거리지 말라고 마음 졸이며 쓴 엄마의 잔소리 기록장입니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춘 여러분,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요. 응원할게요. 저도 젊은 청춘 미소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